알퐁스 도대의 별. 알퐁스 도대 지음 김택 옮김. 내가 리브롱 산에서 양치기를 하던 때였다. 몇 주일씩 사람의 얼굴을 구경도 하지 못한 채 사냥개 라브리와 함께 양떼를 돌보며 홀로 목장에서 지내고 있었다. 이따금 몽드리르 산에 수도자들이 약초를 캐기 위해 지나가거나 피에몽 산의 숫 장사들이 새까만 얼굴로 지나가기도 했지만 그들은 오랫동안 자신들의 일만 묵묵히 해왔기 때문인지 말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에 별 흥미를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인지 지금 산 아래 여러 마을이나 읍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거의 없었다. 그러기에 두 주일마다 보름치의 양식을 싣고 언덕길을 올라오는 우리 목장 노새의 방울소리가 들려오거나 밝고 명랑한 어린 하인 미아로와 함께 갈색 모자를 쓴 늙은 노라드 아주머니의 모습이 언덕 위로 나타나면 나는 너무나 기뻐서 팔짝팔짝 뛰곤 했다. 이들에게서 아랫마을의 소식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아주머니는 누가 세례를 받고 누가 시집 장가를 갔는지를 비롯하여 그동안 아랫마을에서 일어난 소식을 이것저것 들려주곤 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관심이 쏠리는 것은 주인집 딸인 스테파네트 아가씨의 소식이었다. 이 근처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우리 스테파네트 아가씨가 어떻게 지내는지가 너무너무 궁금했기 때문이다. 나는 겉으로는 무관심한 척하면서 아가씨가 마을 잔치에 자주 참석하는지, 야외로 나들이를 자주 나가는지, 또는 지금도 새로운 남자친구들이 아가씨의 환심을 사기 위해 들락거리는지 등을 넌지시 물어보곤 했다. 만약 산속에서 지내는 보잘것없는 목동인 내가 그런 걸 알아서 무엇하느냐 고 묻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나는 이제 20살이에요. 그리고 스테파네트 아가씨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본 사람들 중에서 가장 아름답거든요. 그러던 어느 일요일이었다. 보름치의 식량이 오기를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도착할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오질 않았다. 아침 나절에는 대미사를 보고 오기 때문일 테지라고 생각했다. 그러다가 점심때쯤 되어 소나기가 퍼붓기 시작하자 이번에는 길이 나빠서 노새를 몰고 떠날 수 없었나 보다고 여기면서 초조한 마음을 달랬다. 이윽고 오후 3시쯤 되자 언제 비가 왔던가 싶게 하늘이 활짝 개었다. 비에 젖은 산도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푸르렀다. 나뭇잎에서 물방울이 쉴 새 없이 떨어지고 갑작스런 소나기로 개울에 물이 불어나 주변으로 넘쳐 흐르고 있을 때 마치 여러 종로에서 일제히 울려오는 부활절의 종소리처럼 즐겁고 경쾌한 방울소리가 어수선한 소리에 섞여 들려왔다. 그러나 노새를 몰고 나타난 사람은 어린 하인 미아로도 아니고 그렇다고 늙은 노라드 아주머니도 아니었다. 그것은 누구였을까? 뜻밖에도 스테파네트 아가씨였다. 아가씨는 노새 등에 실린 버들 바구니 사이에 꼿꼿하게 올라타고 있었는데 소나기가 온 뒤에 맑은 산속 공기에 산뜻하게 씻긴 탓인지 얼굴이 발갛게 상기되어 있었다. 아름다운 스테파네트 아가씨는 노새에서 내리며 오는 도중에 길을 잃고 헤매다가 늦어졌다는 이야기와 함께 그간 있었던 일을 알려줬다. 어린 하인은 아파서 누워있고 노라드 아주머니는 휴가를 얻어 자식들에게 다니러 갔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꽃 리본과 화려한 레이스로 장식한 드레스로 단장한 아가씨의 모습은 산속에서 길을 잃고 헤맸다기보다는 마치 어느 무도회에 들러서 놀다가 늦어진 것처럼 보일 지경이었다. 오, 아름다운 아가씨. 보고 또 봐도 실증이 나지 않았다. 물론 지금까지 이처럼 가까이서 아가씨를 바라본 적이 없었지만 겨울이 되어 양떼를 몰고 벌판으로 내려와 있게 되면 저녁을 먹기 위해 주인집에 들를 때가 있다.
그때 아름답고 단정하게 차려입은 아가씨가 식당 앞을 가로질러 지나가는 것을 가끔씩 보긴 했지만 아가씨가 하인들에게 말을 거는 일은 없었다. 그런데 그 아가씨가 지금 내 눈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닌가. 오로지 나만을 위해서 말이다. 그러니 내가 제정신이 아닌 것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바구니에서 가지고 온 식량을 꺼내 놓은 스테파네트 아가씨는 신기한 듯이 주위를 둘러보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조심하지 않으면 더럽혀질지도 모를 드레스 자락을 살짝 걷어 올리며 양을 몰아 넣는 울 안으로 들어갔다. 지프로 만든 침대 위에다 양가죽을 깔아놓은 나의 잠자리와 벽에 걸려있는 커다란 외투, 양을 몰 때 사용하는 지팡이와 구식 엽총 따위를 재미있다는 듯이 들여다보면서 아가씨가 말했다. 여기서 지내는 거예요? 가엾어라. 이렇게 혼자 지내면 얼마나 갑갑할까? 무얼 하며 시간을 보내죠? 무슨 생각을 하면서 지내는 거예요? 당신 생각을 하며 지내지요. 라고 대답하고 싶었다. 사실 그렇게 대답한다고 해도 거짓은 아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순간 너무 당황한 나머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어쩌면 그런 내 마음을 아가씨는 눈치챘는지 모른다. 그러면서도 일부러 짓궂은 질문을 던져놓고 내가 쩔쩔매는 꼴을 보며 재미있어 하는 것 같았다. 가끔 당신의 애인이 이곳에 찾아오겠죠? 아마 그녀는 황금빛 사냥이거나 저 산봉우리 위를 날아다니는 에스테렐 선녀겠지요. 이렇게 말하며 머리를 뒤로 젖히고 웃는 그녀의 모습은 너무나 귀여웠다. 또한 살그머니 나타났다가 숨 돌릴 겨를도 없이 사라지는 요정처럼 서둘러서 돌아가려는 아가씨야말로 내게는 영락없이 에스테렐 선녀처럼 보였다. 잘 있어요. 그만 가볼게요. 조심히 가세요, 아가씨. 마침내 아가씨는 빈 바구니를 노새 위에 다시 싣고서 떠나갔다. 아가씨가 산길을 따라 멀리 사라진 뒤에도 노새 발굽에 채여 연방 퉁겨나가는 돌멩이 소리가 귓전을 때렸다. 그 돌멩이 하나가 마치 내 심장 위에 덜컥덜컥 떨어져 내리는 것만 같았다. 나는 한동안 꼼짝도 하지 않은 채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조금 전에 있었던 꿈 같은 일이 달아날까봐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은 채 해질 무렵까지 우두커니 서 있었다. 날이 저물자 내려다 보이는 산골짜기에 푸른 물빛이 감돌았다. 양떼들도 매매하고 울거나 서로 몸을 비비면서 떼지어 울 안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바로 그때 산비탈에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더니 아가씨의 모습이 다시 눈앞에 나타났다. 조금 전에 밝게 웃던 모습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아가씨는 물에 흠뻑 젖은 채 추위와 두려움으로 어쩔 줄 몰라 하며 덜덜 떨고 있었다. 아마 산 기슭에서 아까 쏟아진 소나기로 인해 물이 불어나 소르그 냇물을 길을 쓰고 건너가려다가 그만 물에 빠진 모양이었다. 더욱 난처한 일은 날이 어두워져서 농장으로 돌아갈 생각은 아예 할 수도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지름길이 있기는 했지만 아가씨 혼자서 가기에는 무리였다. 그렇다고 내가 양떼를 여기에 내버려 둔 채 데려다 줄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산 위에서 밤을 새우는 것도 문제였지만 무엇보다도 가족들이 걱정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아가씨는 안절부절 못했다. 나로서는 불안해하는 아가씨를 안심시키면서 위로해 주는 것이 고작이었다. 7월이라 밤이 아주 짧습니다. 아가씨, 조금만 참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달래놓고는 서둘러서 모닥불을 피워 젖은 옷을 말리게 했다. 그리고는 양젓과 치즈를 가져다 주었다. 그러나 가엾은 아가씨는 불을 쬐려고도 무엇을 먹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아가씨의 눈에 구슬 같은 눈물이 고이는 걸 보자 그만 나까지도 눈물이 나오려고 했다. 사방이 완전히 어둠에 덮여버렸다. 아득한 산 꼭대기에 쌀아기만큼 희미한 빛이 감돌고 있었고 증기 같은 한 줄기 빛이 서쪽 하늘에 비껴 있을 뿐이었다.
나는 아가씨에게 울 안에 들어가서 잠깐 쉬라고 했다. 깨끗한 집 위에다 부드러운 양가죽을 깔고는 안녕히 주무세요 라고 인사한 다음 나는 밖으로 나왔다. 비록 누추할 망정 그 잠든 얼굴을 신기한 듯이 들여다보는 양들 바로 곁에서 어느 양보다도 귀하고 순결한 한 마리 양처럼 주인댁 따님이 나의 보호를 받으며 마음 놓고 자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정말이지 자랑스럽다는 생각 이외에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물론 내 마음 한쪽 구석에서 강렬한 사랑의 불길이 타고 있었지만 옳지 못한 생각 따위는 조금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나는 하느님 앞에 맹세할 수 있었다. 밤하늘이 이처럼 깊고 별들이 이처럼 빛나 보인 적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았다. 그때 갑자기 울의 빗장이 삐걱 열리더니 아름다운 스테파네트 아가씨가 밖으로 나왔다. 아가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던 모양이다. 양들이 집 위에서 몸을 움직일 때마다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내는가 하면 잠결에 매 하고 울음소리를 내는 녀석까지 있었으니까. 그래서 차라리 모닥불 곁에 앉아서 밤을 새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한 듯했다. 나는 아가씨 어깨 위에다 양가죽을 걸쳐준 다음 모닥불에다 장작을 더 얹어 불이 활짝 피어나도록 불을 돋우었다. 그리고 아가씨와 나는 아무 말 없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만일 한 번이라도 한 데서 밤을 새워본 일이 있는 사람이라면 세상 만물이 잠든 깊은 밤중에 또 다른 신비의 세계가 고요함과 정막 속에서 눈을 뜬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때 샘물은 훨씬 더 맑은 소리를 내며 흐르고 연못에는 자그마한 불꽃들이 반짝인다. 산들의 온갖 정령들이 자유롭게 논일며 대기 속에서는 나뭇가지나 풀잎이 조금씩 자라는 듯한 소리가 들릴 듯 말 듯하게 스쳐 지나간다. 낮이 살아있는 것들의 세상이라면 밤은 무생물들의 세상이다. 때문에 이런 밤의 세계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두려워하기 마련이다. 그래서인지 스테파네트 아가씨도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조금만 나도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내게로 바짝 다가와 앉곤 했다. 한 번은 슬프게 우는 듯한 소리가 아래쪽 연못에서 메아리쳐 들려왔다. 바로 그 순간에 아름다운 별똥별 하나가 우리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갔다. 마치 방금 전에 들은 그 알 수 없는 울음소리가 별똥별을 이끌고 흘러가는 것 같았다. 저게 뭐죠? 스테파네트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물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영혼이랍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나는 성호를 그었다. 아가씨도 나를 따라 성호를 긋고는 잠시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보았다. 그리고는 경건한 표정을 지으며 생각에 잠기는 듯 하다가 불쑥 이렇게 묻는 것이었다. 그런데 목동들은 모두 점장이라면서요? 그렇지 않아요, 아가씨. 하지만 아무래도 별들과 가까이 지내다 보니 평지에 사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별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할 수 있죠. 스테파네트 아가씨는 꼼짝하지 않고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손으로 턱을 괜 채 양가죽을 두르고 있는 모습은 마치 천국의 귀여운 목동 같았다. 와, 대단하다. 너무 아름다워. 저렇게 많은 별을 보는 것은 생전 처음이에요. 그런데 저 별들의 이름을 모두 아나요? 그럼요, 아가씨. 자, 머리 위를 보세요. 바로 저것이 성 야곱의 길, 은하수이랍니다. 프랑스에서 곧장 스페인 상공으로 통하지요. 사르마뉴 대왕께서 사라센 사람들과 전쟁을 할 때 바로 갈리스의 성 야곱이 그 용감한 대왕께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려놓은 것이랍니다. 좀 더 저쪽에 있는 것은 영혼의 수레, 큰 곰자리 별이랍니다. 반짝이는 바퀴 4개가 보이지요? 그 앞에 있는 3개의 별이 3마리 말이고 그 3번째 별에 바로 옆에 붙어있는 아주 작은 꼬마 별이 마부랍니다. 그리고 그 둘레에 빗발처럼 아래로 떨어지는 별 무리가 보이죠?
그건 하느님께서 천국에 드리고 싶어 하지 않는 영혼들이랍니다. 거기서 조금 내려와서 저것을 보십시오. 저것이 바로 쇠스랑이라고도 하는 삼황성 오리온이랍니다. 우리들 목동에게는 시계 구실을 해주는 별이지요. 그 별을 보면 지금 시각이 자정이 지났다는 걸 알 수 있답니다. 그 아래 남쪽으로 좀 더 내려가면 별들의 횃불인 장드밀랑, 시리우스, 큰 개자리에 으뜸 가는 별이 반짝이고 있습니다. 저 별에 관해서는 목동들 사이에 다음과 같은 얘기가 전해지고 있답니다. 어느 날 밤 장드밀랑은 사망성과 병아리장, 북두칠성들과 함께 그들 친구 별의 결혼식에 초대를 받아 갔대요. 성급한 병아리장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떠나 윗길로 접어들었대요. 저 위쪽 하늘 한복판에 있는 별 보이죠? 그러자 사망성은 좀 더 아랫길로 가로질러서 병아리장을 따라갔대요. 하지만 게으른 뱅이 장드밀랑은 늦잠을 자다가 그만 맨 뒤로 처지고 말았답니다. 꼴찌가 된 그는 화를 몹시 내며 그들을 멈추게 하기 위해 지팡이를 냅다 던졌대요. 그래서 사망성을 장드밀랑의 지팡이라고도 부른답니다. 그렇지만 수많은 별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별은 바로 우리들의 별이죠. 저 목동의 별 말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양떼를 몰고 나갈 때나 또는 저녁에 다시 몰고 돌아올 때 한결같이 우리를 비춰주는 별이랍니다. 우리들은 그 별을 마글론이라고도 부르지요. 프로방스의 피에르를 찾아가서 7년 만에 한 번씩 결혼을 하는 아름다운 마글론 말입니다. 어머, 그럼 별들도 결혼을 하나요? 물론이죠, 아가씨. 그 결혼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해 주려고 하고 있을 때 무엇인가 싸늘하고 부드러운 것이 살며시 내 어깨를 누르는 것 같았다. 그것은 졸음을 참지 못하고 어느새 잠든 스테파네트 아가씨의 머리였다. 리본과 레이스와 구불구불한 머리카락을 앙증스럽게 비비대며 내 어깨의 머리를 가만히 기대온 것이었다. 아가씨는 환하게 먼동이 터올라 하늘의 별들이 하나 둘씩 쓰러질 때까지 꼼짝하지 않은 채 그대로 기대어 있었다. 나는 가슴이 설렘을 어쩔 수 없었지만 그래도 오직 아름다운 것만을 생각하게 해주는 밤하늘의 비호를 받으며 잠든 아가씨의 얼굴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별들이 양떼처럼 고분고분하게 소리 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이따금 이런 생각이 내 머리를 스치곤 했다. 저 수많은 별들 중에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별님 하나가 그만 길을 잃고 헤매다가 지친 나머지 내 어깨에 내려앉아 고이 잠들어 있노라고.